부친의 장례가 끝나고도 집은 오래된 냄새를 뱉어냈다. 검은 리본과 흰 국화가 물러난 자리에 미세한 분진이 남아 햇빛을 받으면 금빛처럼 떠다녔다. 나는 부엌 창을 활짝 열어두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달력의 빨간 줄은 장례가 지나갔음을 알려주었지만 집은 시간을 도려내지 못한 듯 늘어져 있었다. 오래된 액자 속 아버지의 젊은 얼굴은 장난스레 미소를 지었고 그 옆엔 별 모양 구멍이 난 벽지가 들떠 있었다. 손으로 쓸어내리면 가루가 묻었다. 20해 전 장례를 치르고 사무까지 마쳤을 때도 우리는 바로 이 집으로 모였었다. 그때 처음 들은 말이 유산 상자였다. 금고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상자가 사라졌다는 설명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동생은 상자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왔다. 어떤 선택이든 그 상자가 달라지게 했다고 믿었다. 나는 반대로 잊어야 한다고 여겼다. 잊을수록 사라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잊는다고 달라지는 건 많지 않다. 시간이 흘러도 질문은 남는다. 상자는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그 질문들이 장롱 안의 곰팡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번졌다. 아버지의 영정이 빠져나간 거실은 가벼웠으나 걸음은 무거웠다. 동생 민석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반드시 맞추고 들어왔다. 표정은 담담했는데 눈동자 끝에 익숙한 반짝임이 있었다. 20해 동안 지치지 않고 켜켜이 쌓아온 의심과 집념의 광택 같았다. 상자를 찾자고 그는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고. 나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바람은 오래된 마루를 흔들 뿐 내 마음을 밀어주진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동의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그래도 고개는 내려갔다. 내려간 고개는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 우리는 집의 모든 문을 열었다. 장롱문, 벽장문, 다용도실의 얇은 철문. 창틀의 먼지를 털고 장판 아래 의심스러운 봉긋함을 눌러보았다. 거실 천장의 사각 점검구를 열어보니 더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신문지 뭉치가 떨어졌다. 노란 종이에 묻은 글자는 번지고 희미했지만 날짜는 정확했다. 20해 전 상자가 사라졌다고 했던 그날의 아침. 신문은 부동산 가격을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었다. 한쪽 모서리에는 빨간 볼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누가 왜 표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작은 붉은 고리는 손가락 지문처럼 선명했다. 고모가 잠깐 들렀다. 검은 옷 대신 회색 외투를 걸쳤고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었다. 떡을 조금 가져왔다며 식탁에 내려놓고는 한참 동안 중얼거렸다. 옛날 얘기는 늘 어디에서나 시작하고 어디에서나 끝난다. 고모는 상자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표정이었으나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꺼낸 한마디는 이랬다. 집안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 그 말은 동생의 눈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 반짝임이 부담스러웠다. 눈동자 속 빛은 언제나 방향을 요구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를 뒤져야 하는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부엌에 오래된 식탁을 들어 올렸을 때 상판 아래에서 짧은 메모가 발견되었다. 마른 테이프 자국이 내 모서리에 남아있었고 종이는 거칠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는데 어머니의 필체는 아니었다. 최만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웃이자 아버지와 장사를 함께했던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메모의 내용은 간단했다. 빈 문서, 계약서, 그리고 믿어선 안 될 약속들. 그 말들이 오래된 칼날처럼 여전히 날카롭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손끝으로 종이에 들뜬결을 쓰다듬다 멈췄다. 종이의 경계마다 시간이 묻어 있었다. 동생은 집 구석구석을 촘촘히 좇았다. 벽지의 덧댐, 걸레바지의 이음새, 마루에 삐걱거리는 구간들을 지도처럼 그려나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 자라난 담쟁이가 처마 밑으로 기어올라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림자는 시간을 먹고 살찐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좋을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늘 움직인다. 해가 기울면 길어지고 밤이 되면 사라진다. 숨겨진 것에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건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침묵이다. 침묵은 언어의 반대가 아니다. 더 무거운 언어다. 해가 기울 무렵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작은 등잔 같은 스탠드를 켜고 앉아 갓 덮은 약봉지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어머니의 눈빛은 물수제비처럼 떨렸다. 상자 이야기를 하자 잠깐 입술이 굳더니 다시 풀어졌다. 잊자라고 어머니는 낮게 말했다. 잊는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 말의 깊이를 나는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등에는 튼튼한 벽이 생긴다.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흔치 않다. 시간이 지나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밤이 왔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마루 위에서 흔들렸다. 동생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상자를 떠올렸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손길을 전제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상자의 부재가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각했다. 동생은 자신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라고 믿지 않으려 했었다. 상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미 그만큼의 시간을 건너왔다. 그러나 질문은 더 커졌다. 잃어버린 건 상자였나, 시간이었나, 아니면 서로의 신뢰였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루를 뜯어보기로 했다. 바닥에 나무 판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면 시간 속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올라왔다. 습기와 먼지, 오래된 나무의 속내에서 나는 냄새. 곰팡이는 안아 있었다. 대신 단단한 침묵이 박혀 있었다. 망치와 지렛대를 번갈아 잡으며 동생은 속도를 높였다. 나는 옆에서 못을 주워 봉지에 담았다. 작은 것들을 모으는 일은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가라앉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루 아래 빈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이 집이 얼마나 많은 날을 숨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마루 가장자리에 앉았다. 흐린 눈동자가 우리 손을 따라왔다. 그 눈길에는 일종의 체념과 경고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해지는 의미가 있었다. 더 이상 파지 말라는 것이었는지 이제는 파도 된다는 것이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눈을 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어떤 진실 앞에서는 예의가 방패가 되지 못한다. 한쪽 모서리 마루를 들추었을 때 거기 작은 금속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상자였다. 아니, 상자였던 흔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둔탁한 빛이 났다. 동생의 호흡이 깊었다. 내 호흡은 얕았다. 너무 쉽게 발견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20해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했다. 무엇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검은 끈 같은 우연이 발목에 감겨 길을 안내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것인가? 상자를 꺼내는 동안 바닥에 쌓인 먼지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빗속을 헤엄치는 미세한 점들이 반짝였다. 동생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열쇠 구멍의 사용 흔적을 살폈다. 스크래치가 여럿 있었다. 누군가 서투르게 혹은 급하게 열어보려 했던 흔적이었다. 동생은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열쇠는 없었다. 우리는 집안에서 열쇠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맸다. 장롱 서랍의 비단 주머니, 찬장 맨 위 수납함, 서재 책장 뒤쪽에 숨겨둔 작은 상자들.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수의가 담겼던 상자 밑에서 낡은 키 하나를 들고 나왔다. 작은 금속 열쇠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동생의 손 위에 그것을 얹었다. 떨림은 거의 없었다. 떨릴 만큼 남은 힘이 많지 않은 탓이었을 것이다. 동생이 열쇠를 꽂고 돌리자 오래된 금속이 반항하듯 소리를 냈다. 뻑뻑했지만 결국 돌아갔다. 상자는 아직 닫힌 상자였다. 열리기 직전의 상자였다. 상자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췄다. 멈춤은 예상과 다짐 사이를 잇는 다리다. 다리 위에서 뒤를 돌아보면 건너온 길이 보이고 앞으로를 보면 안개만 보인다. 뚜껑이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동생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고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종이들은 습기를 머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계약서, 차용증, 보증인 서명.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리고 최만수의 이름. 금액은 크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어느 순간 급격히 불어났다. 이자가 붙고 연장이 되고 도장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종이의 무게도 늘어났을 것이다. 종이는 가벼워 보이나 무겁다. 종이의 무게는 잉크가 아니라 인간의 호흡과 잠을 찍어 눌러 만든 무게다. 가장 아래에 편지가 있었다. 봉투 앞면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영과 민석.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나는 봉투를 들고 잠깐 눈을 감았다. 편지의 무게는 지나치게 가볍지도 불필요하게 무겁지도 않았다. 적당한 무게가 있었다. 적당함은 오히려 무섭다. 무엇이 들어있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어서. 봉투를 뜯는 동안 종이의 섬유질이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끊어지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위로 같았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지 않은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여러 방식으로 돌려 말했다. 젊었던 날 판단을 잘못했고 그 잘못은 시간이 지날수록 덩치를 키웠다고. 성급한 확신과 잘못된 믿음이 어떤 날은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고.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고 불안할 때마다 서랍에 도장을 숨기며 다음 날엔 또 꺼내 쓰던 버릇까지 그는 담담히 적어 내려갔다.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편지의 끝마다 붙어 있었고 미안함의 방향은 늘 우리를 향했다. 어머니에겐 못 썼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편지가 중반을 넘어설 때 상자에 관해 직접적인 문장이 나왔다. 그는 상자를 없애려 했다고 했다. 불을 지르거나 물에 던져 흔적을 지우는 상상을 했다고도 적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했다. 잘못을 지우는 방식이 잘못을 하나 더 얻는 일이라는 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상자를 숨겼고 반드시 언젠가 너희가 찾을 것이라 믿었다고도 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애매했다. 믿음은 때로 방치와 다르지 않다. 그는 우리를 믿었던 걸까?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걸까? 편지의 끝부분에는 뜻밖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었다. 최만수. 그는 동네에서 서로 도와가며 장사를 하던 친구였다. 친구라는 말은 필요할 때 쓰는 말이었다.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호칭으로 교체되기 쉬웠다. 아버지는 그에게 빚을 지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서 엉켜들었다. 복잡해진 숫자들은 관심을 잃으면 금방 더 복잡해진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상자를 놓고 다투었다고 했다. 다툼은 길지 않았고 끝나고 나면 늘 하던 대로 술을 조금 마셨다. 다음날 상자는 사라졌다. 그는 도둑이 들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믿지 못했다. 오랜 침묵이 그 사이에 흘렀다고 했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도 한동안 접지 못했다. 종이 끝에 달린 작은 굴곡이 오래된 호흡처럼 보였다. 동생은 상자 속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의 틈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20해 동안 형성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믿음과 집착을 가르는 선은 때때로 한 끗 차이다. 나는 그 선 위에 발끝으로 서 있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균형을 잃으면 어느 쪽으로든 떨어진다. 떨어지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떨어졌다는 사실만 남는다. 마룻바닥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보니 이 집에 숨겨진 시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일자, 도장, 숫자, 서명. 문서들의 언어는 단단했고 냉정했고 피곤했다. 그 냉정함이 우리 집의 밤들을 오래도록 얼려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음은 표면이 반짝이지만 손으로 만지면 금세 아프다. 아파야만 감각이 돌아온다. 감각이 돌아오면 오래 덮어둔 통증이 진짜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머니는 방 문턱에 앉아 있었고 동생은 상자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앉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이 일어났지만 말로 옮기지 않았다.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종종 잃었다. 빨리 묻고 빨리 답해야 동시에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어떤 대답은 늦게 올 때 제 모양을 하고 온다. 그날은 늦게 오는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가 져서 거실이 금방 어두워졌다. 스탠드를 켰다. 작은 원형의 빛이 마룻바닥 위 서류들을 둥글게 감싸 안았다. 동생이 깊게 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느리게 펴졌다 접혔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닫는 동작은 단호했으나 마음은 부드러웠다. 이 상자에 담긴 건 돈이 아니었다. 잘못과 두려움, 또 그 잘못을 덮으려다 더 깊어지게 만든 시간들이었다. 상자를 버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상자를 들고 살아야 했다. 그렇다고 평생 들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자리를 찾으면 되었다. 그 자리가 어딘지는 아직 몰랐다. 우리는 마루를 다시 조립했다. 못을 박고 삐걱거리는 부분을 어설프게라도 맞췄다. 집이 완전히 예전의 소리를 내진 못하겠지만 새로운 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것이다. 오래된 집들이 그렇게 버텨왔다. 매년 조금씩 다른 소리로. 저녁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담장 너머로 고양이가 지붕을 건너가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 그림자는 가벼웠다. 가벼움은 종종 부럽다. 며칠 뒤 우리는 상자를 다시 꺼내 마당에서 한참 바라보았다. 흙냄새가 올라왔고 바람은 종이 냄새를 가볍게 흩뜨렸다. 상자를 묻자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알 수 없다. 아마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묻는다는 건 지운다는 뜻이 아니었다.
더 이상 집안의 생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햇빛과 비, 바람이 닿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뜻에 가까웠다. 우리는 작은 구덩이를 팠다. 흙은 촉촉했고 삽은 꽤 무거웠다. 동생이 삽을 들고 땅을 눌렀고 나는 흙을 옮겼다. 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지켜보았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플 텐데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상자를 구덩이에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었다. 편지는 다시 읽지 않았다. 대신 봉투 속에 짧은 메모를 더했다. 우리가 결정한 일. 서류의 사본은 법적으로 정리하고 상자에 담긴 사연은 서로를 상처내는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기억하되 붙들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 다짐은 종종 가볍다. 종이에 적으면 더 가벼워진다. 그러나 가벼운 것이 오래가는 때가 있다. 의식이 만들어내는 힘을 나는 믿어보기로 했다. 흙을 덮고 손으로 꾹꾹 눌렀다. 작은 돌 하나를 위에 올렸다. 표식이라기보다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안전핀 같았다. 동생은 한동안 그 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내려앉음은 포기의 표정이 아니라 안도의 자세였다.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돌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힘을 뺐을 때 색이 돌아왔다. 색이 돌아오는 걸 보며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집에 들어가 국을 데우고 밥을 올려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뜨거움은 설명이 필요 없다. 밤이 되자 동생은 방에 누웠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잠깐 졸았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쓸 일이 없었던 수첩. 첫 장에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다. 오늘 우리는 상자를 묻었다. 그리고 서로를 파내었다. 문장을 적고 나니 손이 덜 떨렸다. 손등에 핏줄이 불룩하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몸은 정직하다. 며칠 후 시청 민원실을 오가며 필요한 신고와 정리를 마쳤다. 법과 절차는 오래 걸렸지만 명료했다. 종이들의 언어는 냉정했으나 냉정함은 나쁘지 않았다.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이 운전을 했다. 라디오는 옛 노래를 틀었다. 가사가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멜로디는 알고 있었다. 20회 전에도 들었던 노래였다. 오래된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가 얹히듯 우리의 시간도 다시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마당에 작은 돌 위로 이끼가 어렴풋이 번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흙이 더 짙은 색으로 변했고 해가 나는 날이면 돌의 표면이 말랐다. 돌은 말이 없었다. 상자도 말이 없었다. 대신 우리는 가끔 이야기했다. 아주 조금씩 필요할 때만. 어머니는 상자 대신 창문을 닦았고 동생은 상자 대신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다. 나는 상자 대신 마루쪽 문을 고쳤다. 못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땐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시도했다. 다음날은 종종 다정했다. 한밤중 잠이 깨면 마당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람 소리가 들어왔다. 바람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았다. 바람은 늘 새로웠다. 나는 그 새로움이 고맙다고 느꼈다. 상자를 묶고 나서야 바람이 새로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죄책감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가벼움은 앞으로 걸어갈 발의 무게와 어울렸다. 그 무게로 내일을 견딘다. 견디는 동안 햇빛이 창틀에 걸리고 먼지가 춤을 춘다. 어머니가 기침을 한 번 하고 물을 마시고 동생이 새벽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눈을 뜬다. 그리고 숨을 쉰다. 아주 깊게, 아주 충분히. 우리는 그날 이후 가끔 마당의 돌 앞에 서서 잠깐 멈췄다. 멈춤은 어떤 기도보다 정직했다. 그 멈춤 위로 계절이 지나갔다. 봄에는 라일락 냄새가,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가을에는 낙엽의 마찰이, 겨울에는 하얗게 굳은 공기가 올랐다. 사계절이 돌에 분배되었다. 돌은 내 계절을 공평하게 받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비율로 받았다. 그러나 합치면 언젠가 공평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기로 했다. 믿음은 때때로 방치가 아니었다. 믿음은 돌처럼 조용한 유지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첩에 문장을 하나 더 적었다.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앞으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문장을 닫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집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방의 문은 항상 그 자리, 창문은 늘 그 크기, 천장은 그 높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내 호흡을 일정하게 했다. 숨을 쉬었다. 충분했다.